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어저께 했었던 인사행정 제도에 연결을 해서 이제 인사행정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라는 좀 어마무시한 주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나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시를 들어드리고 정리가 되었는데 좀 외우시는 건 괜찮나요?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책을 찾아서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요거 하고 있는 영상들을 잘 듣다 보면 저희 머릿속에 진짜 언젠가 꼭꼭 박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1월 달쯤 되어야 여러분들이 아, 익숙하구나. 내가 조금 이런 표현들이 쉬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 기출 두 가지의 과정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네, 15번 선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선지는 중앙인사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선지입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특징들도 되게 중요하고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목적이나 기능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 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설명하면서 제일 중시했었던 건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형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독립합의형 아니면 비독립 단독형.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법이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행정수반이 임명한 기관장이 조직을 관리하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되게 분명하고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다음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가지고 내용들을 구성해 봤어요. 요게 15번 선지고요. 자, 16번. 미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었던 형태는 바로 독립합의형. 미국의 인사위원회, 펜들턴법 시기에 통과되었었던 인사위원회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립합의형의 인사행정기관은 1883년부터 1978년까지 존속했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까지 존속했었던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 쌤, 이거 외워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는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약자까지는 안 보셔도 되지만, 연방인사위원회라는 곳이 미국의 펜들턴법 시기에 만들어진 인사기구이고, 이 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의 형태였다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요, 비독립 단독형을 요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독립 단독형의 예시도 여러분들이 좀 쓰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기출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기구의 예시, 미국의 인사관리처 있고요. 영국의 내각 사무처 있고요. 그 다음 일본의 총무성 있습니다. 이들 다 어쨌든 선지로는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파트여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의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기관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죠. 인사혁신처를 보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소청심사위원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예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기관별로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행정부의 경력직 국가공무원들의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내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 입법부는 국회 사무처, 사법부는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사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된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의 인사행정기관도 중요하죠. 이번 국가직 시험에 지방행정부의, 지방정부의 인사행정기구의 인사위원회, 누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자격 조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력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부단체장을 위원회로 해서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구를 우리가 인사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너무 남용되는 걸 억제하고 불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방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전략적 인사행정 관리,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죠. 실적주의의 소극적 인사관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제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적극적 인사행정 제도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전략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인적 자원에 제가 빈칸 쳐놨고요. 그 다음 전략적으로 인력을 관리한다. 요거에 대한 내용에 빈칸을 쳤습니다. 전략적이란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환경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이용해서 내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대비하는 거라고 제가 이미 전략적 관리할 때, 조직 관리론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들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한다면 인적자원 관리나 대표 관료제 같은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계급제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공직분류 체계로 내용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급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 물론 자격이나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통사회에선 사실 신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개인에게 형성되는 계급, 요걸 기반으로 공직을 구분하게 되면 계급제가 되고요. 공직 구조가 계급제 하에서는 약간 계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계급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폐쇄적인 충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폐쇄적 충원,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응집력이 높고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계급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보시는 폐쇄형의 인사체제, 그다음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일반 행정가에 양성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직위분류제는 말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직위분류제 파트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직위분류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요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류, 그다음 난도, 책임.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분류제의 구성 요소를 보실 때에도 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급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요 직급은 아시겠지만 직무의 종류가 일단은 유사합니다. 종류가 유사하고 본란도와 책임도도 유사해서 완전히 인사행정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애들, 이들을 직급이라고 얘기했고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본란도, 책임도가 다르다. 다시 얘기해서 등급이 다른 애들을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등급이 다른 애들, 곤란도와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애들을 하나로 종류로 묶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열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직급하고 직렬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먼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요거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거는 그러면 뒤에서는 좀 쉽게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위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위분류제의 수립 절차,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위들을 묶어서 직렬을 형성하고 그걸 다시 직군으로 분류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종류를 분류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직무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들을 묶어서 직렬을 형성하고 그 직렬보다 좀 더 대단히 큰 범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직군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직무 분석은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직무 평가 이렇게 되면 요거는 등급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직무 평가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를 구분하게 되죠.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직위의 등급체인, 직위의 집합체인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으로 수평적인 그러한 분류 구조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이걸 직무 평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직무평가는 26번 선지가 됐고요. 직무평가를 하는 방법에는 아시겠지만 서, 분, 점, 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그 중에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과감하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서열법부터 먼저 진행을 했어요. 직무와 직무 비교평가에서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등급을 비교한다.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 빈칸을 제가 등급으로 넣었거든요. 등급 어디다가 몇 줄 쳐야 되죠? 여기다 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는 게 서열법이고요. 직무평가 방식 중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게 분류법에 해당한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실제 민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점수법이 됩니다. 직위분류제를 잘 하면 그 직위분류제로 결국 나의 업무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위분리제를 되게 잘하게 되면 효용과 한계 나와 있죠.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직위분리제는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게 되죠. 그리고 직무 중심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직위분류제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직위분류제의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아직 다 내용을 배우진 않았지만 개방적인 인사나 혹은 고위공무원단 혹은 이런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의 관리들, 전문 경력관 제도 뒤에서 다 이제 보게 되시는 주제들인데 이게 모두 직위분류제적 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인사행정 처음 수업, 지난 토요일 수업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 오늘 현장 수업에서 이제 본격적인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월, 화에 진행하게 될 테니까 인사행정도 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